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 귀 기울여 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외출이 왜 어떤 이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전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마음을 이해하는 이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에서 살아남은 많은 이들이 종종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은 그들에게 남은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에 걸친 심리적 조종과 감정적 혼돈 속에서 우리의 신경계는 끊임없는 불확실성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감정의 지뢰밭을 걷는 듯한 매일 속에서 집은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집에서는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잠시나마 경계를 풀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다음에 누가 나를 공격할지, 어떤 감정의 함정을 밟게 될지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초경계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깥 세상은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타인을, 심지어 타인에 대한 나 자신의 판단조차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은 당신의 신뢰를 무기 삼아 당신을 공격했던 그 사람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어떤 사람을 마주치게 될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감당할 만한 감정적 에너지가 내게 남아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변수가 제한적이고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즉 집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결코 게으름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필사적인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심리적 공격을 끊임없이 예상하도록 조건화되면 고립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집은 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장소이기에 당신의 성역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그저 광장공포증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광장공포증은 단순히 열린 공간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본질은 탈출이 어렵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트라우마 생존자에게 이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신경계가 세상 모든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는 과열 상태에 들어갑니다. 편도체는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고 이는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발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이러한 공포 반응에 압도되어 기능이 거의 마비됩니다. 논리적인 생각이 불가능해지고 온몸이 마비된 듯한 무력감에 빠지는 완벽한 폭풍이 내 안에서 몰아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당신이 겪는 이 고통이 단지 당신의 머릿속에서 지어낸 것이 아니며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난 실제하는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생존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그저 사회 불안장애라는 말로 치부당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 당신이 겪는 가장 중요한 트라우마 반응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비난받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나 사교 모임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꼼짝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는 느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능할 수 없는 듯한 감각에 휩싸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게 어떤 장애가 있거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혹은 그저 원래부터 수줍음이 많거나 내성적인 사람일 뿐이라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집을 떠나는 것을 생존에 대한 거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이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집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제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온갖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탐험하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가 수줍음이 많다고, 게으르다고, 심지어는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 안과 집 밖, 두 세상 모두가 저에게는 서로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집안은 제가 어떻게든 길을 찾고 숨을 곳을 찾아낼 수 있는 익숙한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 밖은 극도로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극심한 따돌림과 괴롭힘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형태의 괴롭힘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7에서 8년간 떨어져 지내다 다시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저는 갑자기 저를 받아주지 않는 낯선 공동체에 던져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소속되고 싶었지만 그들은 저를 거부했습니다. 저의 말투와 행동, 모든 것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동네 아이들은 저를 이상하고 별난 아이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낄 수 없었고 끔찍한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 심지어 어른들까지 저를 쫓아오던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평화롭게 거리를 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을 봐오라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저 수줍어하거나 반항적이거나 게으르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불순종한다고 여기셨죠. 그러면 어머니와 에이부사버지로부터 더 큰 수치심과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들, 그리고 종종 신체적인 학대가 뒤따랐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로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악순환은 저를 극심한 사회적 불안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면 말을 더듬었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주체할 수 없이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영원히 집에만 머물고 싶었습니다. 어떤 행사도, 학교도, 사교적인 상황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타고난 수줍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수줍음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사회 불안장애나 내향성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우리 생존자들은 낯선 상황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어떤 종류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비록 그 안전이 실제로는 고립일지라도 말입니다. 복합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의 신경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당신의 몸은 초경계 모드에 들어갑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얕아지거나 멈추며 근육은 투쟁, 도피 혹은 동결 반응에 대비해 긴장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물리적인 위협이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우리를 마비된 느낌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 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용하려 들면, 내가 혹시 말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거야. 공격당할지도 몰라.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내가 인간관계에 가장 추악한 면, 인간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예상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을 때 제 삶은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매일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이 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것이 결코 저의 타고난 성격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줍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그것은 거대한 트라우마 반응일 뿐이고 당신의 신경계가 조절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라고요.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들어섭니다. 바로 그 연민이 자신을 되찾고 자신감을 쌓아 올리는데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존중하면서 통제된 방식으로 사회적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인내의 창 확장하기라고 부릅니다. 저의 경우 점진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 한 명과 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더 어려운 도전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제 용량을 점차 늘려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 신경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순간 마치 뼈가 없는 흐물흐물한 국수 가닥이 된 것처럼 온몸에 힘을 쭉 빼는 연습을 했습니다. 긴장된 어깨를 늘어뜨리고 굳어진 턱에 힘을 풀고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호흡을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되찾고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만의 접근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안전할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세요. 어쩌면 식료품점에서 계산원과 눈을 한번 마주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집을 떠나기 주저하는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당신 마음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방어 반응 속에 영원히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와 인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점진적인 노출을 통해 당신은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게으르거나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이성적인 환경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올바른 반응을 보였던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 귀 기울여 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외출이,
왜 어떤 이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전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마음을 이해하는 이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에서 살아남은 많은 이들이 종종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은 그들에게 남은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에 걸친 심리적 조종과 감정적 혼돈 속에서 우리의 신경계는 끊임없는 불확실성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감정의 지뢰밭을 걷는 듯한 매일 속에서 집은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집에서는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잠시나마 경계를 풀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다음에 누가 나를 공격할지, 어떤 감정의 함정을 밟게 될지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초경계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깥 세상은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타인을, 심지어 타인에 대한 나 자신의 판단조차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은 당신의 신뢰를 무기 삼아 당신을 공격했던 그 사람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어떤 사람을 마주치게 될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감당할 만한 감정적 에너지가 내게 남아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변수가 제한적이고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즉 집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결코 게으름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필사적인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심리적 공격을 끊임없이 예상하도록 조건화되면 고립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집은 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장소이기에 당신의 성역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그저 광장공포증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광장공포증은 단순히 열린 공간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본질은 탈출이 어렵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트라우마 생존자에게 이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신경계가 세상 모든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는 과열 상태에 들어갑니다. 편도체는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고 이는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발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이러한 공포 반응에 압도되어 기능이 거의 마비됩니다. 논리적인 생각이 불가능해지고 온몸이 마비된 듯한 무력감에 빠지는 완벽한 폭풍이 내 안에서 몰아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당신이 겪는 이 고통이 단지 당신의 머릿속에서 지어낸 것이 아니며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난 실제하는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생존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그저 사회 불안장애라는 말로 치부당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 당신이 겪는 가장 중요한 트라우마 반응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비난받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나 사교 모임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꼼짝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는 느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능할 수 없는 듯한 감각에 휩싸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게 어떤 장애가 있거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혹은 그저 원래부터 수줍음이 많거나 내성적인 사람일 뿐이라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집을 떠나는 것을 생존에 대한 거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이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집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제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온갖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탐험하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가 수줍음이 많다고, 게으르다고, 심지어는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 안과 집 밖, 두 세상 모두가 저에게는 서로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집안은 제가 어떻게든 길을 찾고 숨을 곳을 찾아낼 수 있는 익숙한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 밖은 극도로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극심한 따돌림과 괴롭힘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형태의 괴롭힘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7에서 8년간 떨어져 지내다 다시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저는 갑자기 저를 받아주지 않는 낯선 공동체에 던져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소속되고 싶었지만 그들은 저를 거부했습니다. 저의 말투와 행동, 모든 것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동네 아이들은 저를 이상하고 별난 아이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낄 수 없었고 끔찍한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 심지어 어른들까지 저를 쫓아오던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평화롭게 거리를 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을 봐오라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저 수줍어하거나 반항적이거나 게으르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불순종한다고 여기셨죠. 그러면 어머니와 에이부사버지로부터 더 큰 수치심과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들, 그리고 종종 신체적인 학대가 뒤따랐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로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악순환은 저를 극심한 사회적 불안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면 말을 더듬었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주체할 수 없이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영원히 집에만 머물고 싶었습니다. 어떤 행사도, 학교도, 사교적인 상황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타고난 수줍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수줍음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사회 불안장애나 내향성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우리 생존자들은 낯선 상황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어떤 종류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비록 그 안전이 실제로는 고립일지라도 말입니다. 복합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의 신경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당신의 몸은 초경계 모드에 들어갑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얕아지거나 멈추며 근육은 투쟁, 도피 혹은 동결 반응에 대비해 긴장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물리적인 위협이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우리를 마비된 느낌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 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용하려 들면, 내가 혹시 말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거야. 공격당할지도 몰라.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내가 인간관계에 가장 추악한 면, 인간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예상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을 때 제 삶은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매일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이 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것이 결코 저의 타고난 성격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줍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그것은 거대한 트라우마 반응일 뿐이고 당신의 신경계가 조절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라고요.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들어섭니다. 바로 그 연민이 자신을 되찾고 자신감을 쌓아 올리는데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존중하면서 통제된 방식으로 사회적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인내의 창 확장하기라고 부릅니다. 저의 경우 점진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 한 명과 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더 어려운 도전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제 용량을 점차 늘려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 신경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순간 마치 뼈가 없는 흐물흐물한 국수 가닥이 된 것처럼 온몸에 힘을 쭉 빼는 연습을 했습니다. 긴장된 어깨를 늘어뜨리고 굳어진 턱에 힘을 풀고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호흡을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되찾고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만의 접근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안전할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세요. 어쩌면 식료품점에서 계산원과 눈을 한번 마주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집을 떠나기 주저하는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당신 마음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방어 반응 속에 영원히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와 인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점진적인 노출을 통해 당신은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게으르거나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이성적인 환경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올바른 반응을 보였던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 귀 기울여 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외출이 왜 어떤 이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전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마음을 이해하는 이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에서 살아남은 많은 이들이 종종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은 그들에게 남은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에 걸친 심리적 조종과 감정적 혼돈 속에서 우리의 신경계는 끊임없는 불확실성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감정의 지뢰밭을 걷는 듯한 매일 속에서 집은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집에서는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잠시나마 경계를 풀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다음에 누가 나를 공격할지, 어떤 감정의 함정을 밟게 될지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초경계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깥 세상은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타인을, 심지어 타인에 대한 나 자신의 판단조차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은 당신의 신뢰를 무기 삼아 당신을 공격했던 그 사람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어떤 사람을 마주치게 될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감당할 만한 감정적 에너지가 내게 남아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변수가 제한적이고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즉 집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결코 게으름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필사적인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심리적 공격을 끊임없이 예상하도록 조건화되면 고립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집은 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장소이기에 당신의 성역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그저 광장공포증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광장공포증은 단순히 열린 공간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본질은 탈출이 어렵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트라우마 생존자에게 이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신경계가 세상 모든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는 과열 상태에 들어갑니다. 편도체는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고 이는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발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이러한 공포 반응에 압도되어 기능이 거의 마비됩니다. 논리적인 생각이 불가능해지고 온몸이 마비된 듯한 무력감에 빠지는 완벽한 폭풍이 내 안에서 몰아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당신이 겪는 이 고통이 단지 당신의 머릿속에서 지어낸 것이 아니며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난 실제하는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생존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그저 사회 불안장애라는 말로 치부당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 당신이 겪는 가장 중요한 트라우마 반응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비난받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나 사교 모임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꼼짝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는 느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능할 수 없는 듯한 감각에 휩싸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게 어떤 장애가 있거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혹은 그저 원래부터 수줍음이 많거나 내성적인 사람일 뿐이라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집을 떠나는 것을 생존에 대한 거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이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집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제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온갖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탐험하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가 수줍음이 많다고, 게으르다고, 심지어는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 안과 집 밖, 두 세상 모두가 저에게는 서로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집안은 제가 어떻게든 길을 찾고 숨을 곳을 찾아낼 수 있는 익숙한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 밖은 극도로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극심한 따돌림과 괴롭힘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형태의 괴롭힘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7에서 8년간 떨어져 지내다 다시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저는 갑자기 저를 받아주지 않는 낯선 공동체에 던져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소속되고 싶었지만 그들은 저를 거부했습니다. 저의 말투와 행동, 모든 것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동네 아이들은 저를 이상하고 별난 아이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낄 수 없었고 끔찍한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 심지어 어른들까지 저를 쫓아오던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평화롭게 거리를 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을 봐오라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저 수줍어하거나 반항적이거나 게으르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불순종한다고 여기셨죠. 그러면 어머니와 애부사버지로부터 더 큰 수치심과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들, 그리고 종종 신체적인 학대가 뒤따랐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로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악순환은 저를 극심한 사회적 불안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면 말을 더듬었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주체할 수 없이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영원히 집에만 머물고 싶었습니다. 어떤 행사도, 학교도, 사교적인 상황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타고난 수줍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수줍음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사회 불안장애나 내향성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우리 생존자들은 낯선 상황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어떤 종류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비록 그 안전이 실제로는 고립일지라도 말입니다. 복합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의 신경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당신의 몸은 초경계 모드에 들어갑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얕아지거나 멈추며 근육은 투쟁, 도피 혹은 동결 반응에 대비해 긴장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물리적인 위협이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우리를 마비된 느낌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 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용하려 들면, 내가 혹시 말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거야. 공격당할지도 몰라.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내가 인간관계의 가장 추악한 면, 인간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예상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을 때 제 삶은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매일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이 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것이 결코 저의 타고난 성격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줍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그것은 거대한 트라우마 반응일 뿐이고 당신의 신경계가 조절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라고요.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들어섭니다. 바로 그 연민이 자신을 되찾고 자신감을 쌓아 올리는데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존중하면서 통제된 방식으로 사회적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인내의 창 확장하기라고 부릅니다. 저의 경우 점진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 한 명과 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더 어려운 도전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제 용량을 점차 늘려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 신경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순간 마치 뼈가 없는 흐물흐물한 국수 가닥이 된 것처럼 온몸에 힘을 쭉 빼는 연습을 했습니다. 긴장된 어깨를 늘어뜨리고 굳어진 턱에 힘을 풀고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호흡을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되찾고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만의 접근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안전할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세요. 어쩌면 식료품점에서 계산원과 눈을 한번 마주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집을 떠나기 주저하는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당신 마음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방어 반응 속에 영원히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와 인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점진적인 노출을 통해 당신은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게으르거나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이성적인 환경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올바른 반응을 보였던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 귀 기울여 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외출이 왜 어떤 이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전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마음을 이해하는 이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에서 살아남은 많은 이들이 종종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은 그들에게 남은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에 걸친 심리적 조종과 감정적 혼돈 속에서 우리의 신경계는 끊임없는 불확실성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감정의 지뢰밭을 걷는 듯한 매일 속에서 집은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집에서는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잠시나마 경계를 풀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다음에 누가 나를 공격할지, 어떤 감정의 함정을 밟게 될지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초경계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깥 세상은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타인을, 심지어 타인에 대한 나 자신의 판단조차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은 당신의 신뢰를 무기 삼아 당신을 공격했던 그 사람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어떤 사람을 마주치게 될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감당할 만한 감정적 에너지가 내게 남아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변수가 제한적이고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즉 집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결코 게으름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필사적인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심리적 공격을 끊임없이 예상하도록 조건화되면 고립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집은 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장소이기에 당신의 성역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그저 광장공포증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광장공포증은 단순히 열린 공간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본질은 탈출이 어렵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트라우마 생존자에게 이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신경계가 세상 모든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는 과열 상태에 들어갑니다. 편도체는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고 이는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발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이러한 공포 반응에 압도되어 기능이 거의 마비됩니다. 논리적인 생각이 불가능해지고 온몸이 마비된 듯한 무력감에 빠지는 완벽한 폭풍이 내 안에서 몰아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당신이 겪는 이 고통이 단지 당신의 머릿속에서 지어낸 것이 아니며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난 실제하는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생존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그저 사회 불안장애라는 말로 치부당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 당신이 겪는 가장 중요한 트라우마 반응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비난받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나 사교 모임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꼼짝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는 느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능할 수 없는 듯한 감각에 휩싸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게 어떤 장애가 있거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혹은 그저 원래부터 수줍음이 많거나 내성적인 사람일 뿐이라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집을 떠나는 것을 생존에 대한 거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이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집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제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온갖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탐험하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가 수줍음이 많다고, 게으르다고, 심지어는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 안과 집 밖, 두 세상 모두가 저에게는 서로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집안은 제가 어떻게든 길을 찾고 숨을 곳을 찾아낼 수 있는 익숙한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 밖은 극도로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극심한 따돌림과 괴롭힘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형태의 괴롭힘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7에서 8년간 떨어져 지내다 다시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저는 갑자기 저를 받아주지 않는 낯선 공동체에 던져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소속되고 싶었지만 그들은 저를 거부했습니다. 저의 말투와 행동, 모든 것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동네 아이들은 저를 이상하고 별난 아이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낄 수 없었고 끔찍한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 심지어 어른들까지 저를 쫓아오던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평화롭게 거리를 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을 봐오라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저 수줍어하거나 반항적이거나 게으르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불순종한다고 여기셨죠. 그러면 어머니와 애부사버지로부터 더 큰 수치심과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들, 그리고 종종 신체적인 학대가 뒤따랐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로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악순환은 저를 극심한 사회적 불안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면 말을 더듬었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주체할 수 없이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영원히 집에만 머물고 싶었습니다. 어떤 행사도, 학교도, 사교적인 상황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타고난 수줍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수줍음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사회 불안장애나 내향성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우리 생존자들은 낯선 상황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어떤 종류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비록 그 안전이 실제로는 고립일지라도 말입니다. 복합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의 신경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당신의 몸은 초경계 모드에 들어갑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얕아지거나 멈추며 근육은 투쟁, 도피 혹은 동결 반응에 대비해 긴장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물리적인 위협이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우리를 마비된 느낌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 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용하려 들면, 내가 혹시 말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거야. 공격당할지도 몰라.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내가 인간관계에 가장 추악한 면, 인간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예상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을 때 제 삶은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매일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이 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것이 결코 저의 타고난 성격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줍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그것은 거대한 트라우마 반응일 뿐이고 당신의 신경계가 조절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라고요.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들어섭니다. 바로 그 연민이 자신을 되찾고 자신감을 쌓아 올리는데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존중하면서 통제된 방식으로 사회적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인내의 창 확장하기라고 부릅니다. 저의 경우 점진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 한 명과 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더 어려운 도전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제 용량을 점차 늘려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 신경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순간 마치 뼈가 없는 흐물흐물한 국수 가닥이 된 것처럼 온몸에 힘을 쭉 빼는 연습을 했습니다. 긴장된 어깨를 늘어뜨리고 굳어진 턱에 힘을 풀고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호흡을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되찾고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만의 접근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안전할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세요. 어쩌면 식료품점에서 계산원과 눈을 한번 마주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집을 떠나기 주저하는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당신 마음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방어 반응 속에 영원히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와 인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점진적인 노출을 통해 당신은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게으르거나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이성적인 환경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올바른 반응을 보였던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 귀 기울여 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외출이 왜 어떤 이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전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마음을 이해하는 이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에서 살아남은 많은 이들이
종종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은 그들에게 남은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에 걸친 심리적 조종과 감정적 혼돈 속에서 우리의 신경계는